파리에 갔잖아요. 네. 갔고요. 승승장구냐 아니냐의 기로에서 이것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을 거고 관심을 받았고 이제 잘 될 때가 맞거든요. 일단 우리는 만났는데 네. 그들은 아직 안 만났어요. 그렇죠. 자, 그러네요. 일단 네.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이제 칼 벤츠가 승승장구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계기를. 네, 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다임너는 뭐 할까? 그래서 일단 다임너로 좀 돌아가 보면 다임너 얘기를 제가 아마 1885년까지 했었을 거예요. 네. 벤츠가 페이턴트 1호 개발을 완성했을 때 다임너는 사실 라이트 바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벤츠도 차 만든 거고 다임너가 있었던 그 칸슈타트의 다임너 회사는 마나임까지 거리가 60마일밖에 안 됩니다. 60마일이면 한 100km 되겠죠. 그러니까 100km 떨어진 곳에서 한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고 자전거 비슷한 거, 네. 한 사람은 세 바퀴의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동일한 엔진, 비슷한 엔진을 가지고. 네. 근데 서로 소식을 듣지 않겠어요? 네. 누군가가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데 이 어마어마한 소식들은 다 소문이 났겠죠. 이게 경쟁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벤츠가 차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와요. 네. 파리까지 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임너가 소식이 들려오니까 근데 뭐 바퀴가 세 개야? 이것은 아니지. 세 개는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침 다임너가 네 바퀴 마차 하나 주문을 받은 게 있어요. 만들어 달라고. 여기에다가 462cc 엔진 1기통 1.1마력 엔진을 탑재합니다. 그런 다음에 납품을 해요. 네. 이게 다임너 모터바겐이에요. 그러니까 벤츠는 세 바퀴, 그러게요. 다임너는 네 바퀴를 사실은 같은 해에 만든 거예요. 지금은 네 바퀴인 걸 보면 뭔가 다임너가 우세한 느낌이 있고 하지만 특허를 누가 받았냐? 벤츠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페이턴트 모터바겐 1호가 칼벤츠가 받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중요한 게 누가 특허를 먼저 받았느냐예요. 역사는 그것만 기억해요. 사실은 자동차 역사에서 칼벤츠의 특허 페이턴트 1호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공식 기록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네, 파리에 가면 드디용 부통도 있었고 네. 오래전서부터 1700년대 후반서부터 있었어요. 아까 우리 니콜라우스 오토 얘기도 했잖아요. 1700년대 후반부터요. 그렇죠. 근데 공식적으로 네. 자동차라는 형태의 특허를 받은 게 이제 벤츠가 먼저. 벤츠였던 거죠. 그럼 근데 네 바퀴가 지금도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세 바퀴로 특허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특허를 받았잖아요. 네. 받고 나서 다임너도 네 바퀴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제 다임너 같은 경우는 엔진의 대부분을 보트용으로 많이 팔았어요. 또 글로 빠져버렸네요. 그 다음에 1889년에 다임너가 이제 V자형 실린더와 밸브가 있는 4행정 엔진을 만들고 같은 해에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이제 다임너 마으바흐 두오 이름 써가지고 DMG. 우리 예전에 히틀러와 포르쉐 네. 얘기할 때 네. 많이 나왔었잖아요. 자꾸 AMG랑 헷갈렸던 그렇죠.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이들의 엔진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니까 회사는 커지죠. 그래서 1890년에 11월에 다임너가 경영을 맡고 마으바흐가 네가 연구소장 해라. 해서 이제 화약 기업이죠. 막스 두텐호퍼라는 사람하고 은행가 돈이 있어야 되니까 칼리안 폰슈타이너 그다음에 군수품 제조 기업인 비렐름 로렌츠를 이제 투자자로 합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임너 모터렌 게셰샤프트 그냥 쉽게 보면 DMG라는 회사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가스가 빠졌잖아요. 네. 이때 다임너가 육상, 수상, 항공에 사용되는 소형 고성능 엔진을 의미하는 삼각별 엠블렘을 스케치를 해요. 이게 이제 벤츠 로고의 시작이고 동시에 역사가들은 이 DMG를 설립할 때 투자자들의 3명이 합류했지 않습니까? 네, 은행. 네. 하고 뭐 여기저기 업자들 네네. 악마의 계약이라 불렀어요. 투자 목적인데 좋았던 거 아닌가요? 그들이 악마였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이게 왜냐면 다임너는 여러 기업에 일을 해봤잖아요. 네. 월급쟁이 몰이한 거죠. 기술자로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근데 기술 기업은 주식회사가 맞지 않더라. 내가 주식회사에 근무를 해보니까 항상 투자자와 의견이 기술자는 갈등이 생기니까 네. 맞지 않는데 사실은 회사를 만들려면 또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오로지 돈을 쫓는 금융 투자자들이니까 이게 엔지니어하고 사고 방식 차이가 상당히 커요. 아니나 다를까? 다임러하고 마이바흐하고 어쨌든 뭐 앞에 모tor은 집어넣고 마이바흐 집어넣고 해가지고 DMG를 만들었죠. 네. 근데 이후에 새로운 파트너하고 몇 가지 의견 불일치가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개발이에요. 다임러하고 마이바흐는 자동차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만들려고 회사 만든 거니까. 근데 투자자는 야 그거 말고 우리 엔진 팔자. 뭔 자동차냐? 엔진 잘 팔리는데. 또 엔진만. 우리는 엔진만 팔자. 근데 이것 때문에 이사 중에 한 명으로 마이바흐의 임명 수락이 거부가 돼요. 원래 우리 그게 있잖아요. 마이바흐는 중매까지 다임러가 서가지고 결혼시킬 맞아요. 정도로 스승처럼 따른 인물인데 그러니 마이바흐의 역할을 주자는 거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 반대가 생기니까 다임러는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응? 내가 만든 회사고 니네는 그냥 투자자일 뿐인데 해가지고 마이바흐 불러가지고 야 내가 언젠가는 여기 나갈 거니까 너 먼저 딴 데 가서 자동차 만들고 있어. 그럼 먼저 내보내요. 그리고는 작업장까지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마이바흐가 먼저 가서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이제 결국은 다임러도 휴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휴직이라기보다는 거의 퇴직에 가깝죠. 그런데 이제 둘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29년에 이분들이 떠난 그 회사 DMG 이 회사는 첫 번째 자동차 판매를 달성을 해요. 그리고 그해 다임러는 심장병이 와요. 에? 설마. 갑자기. 설마. 갑자기 와요. 그래서 일단 휴양을 합니다. 아. 그리고 1893년에 회사로 귀환을 하는데 이때 통제권을 가지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몸이 힘들어서 잠깐 쉬다 왔는데 이 회사가 재정 투자자들에 의해서 다 통제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권력을 주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실패합니다. 그 주주들이 있던 회사에서요. 그렇죠. 실패해요? 실패하고 마이바흐하고 손잡고 엔진 개발을 지속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개발에 다임러의 아들 이제 폴 다임러도 참여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1894년에 세 번째 엔진 피닉스를 개발했는데 그 뒤에 마이바흐가 개발한 스프레이 노즐 캐브레타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걸 적용해서 4기통 엔진을 만들고 최초로 경주대에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몰아냈던 그 자기가 원래 DMG 네, DMG. 회사에서 나온 차들을 압도해버려요. 그런데 그 압도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DMG의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렇죠. 야 거기 원래 그 다임러가 만든 회사인데 다임러하고 마이바흐하고 다 나가가지고 나갔잖아. 저거 하고 있는데 경주해 보니까 얘네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회사에 가치가 없구만. 그러니까 주식이 폭락을 합니다. 폭락이 어떻게 돼요? 파산위기에 몰리겠죠. 그렇죠. DMG의 경영진들이 다시 다임러하고 마이바흐한테 와서 야 이리 와. 그래서 이제 복직을 시키고요. 그 마이바흐가 개발한 엔진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1896년에 첫 번째 트럭을 생산을 했고 4년 후인 1899년에 첫 번째 이제 메르세데스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임러의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이 옐리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들어봤었잖아요. 그 가문의 딸 이름을 따서 이제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을 이제 쓰게 되죠. 다임러가 이제 뭔가 생산을 시작하고 잘 되는 느낌인데 이때 벤츠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들어와야죠. 이제 벤츠를 또 소환해야죠. 네, 메르세데스 벤츠가 돼야죠. 우리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얘를 소환했다가 얘랜다. 이분을 소환했다가 저분을 소환하니까 막 헷갈리기도 해요. 네. 근데 이때 칼벤츠 뭐 하고 있었냐면 자동차 장거리 주행 성공 스토리가 전국에 퍼졌어요. 오. 베르타. 그 베르타 여성 운전자. 네. 벤츠 부인이 이렇게 자동차를 끌고 친정에 갔다 온 그 이야기가 네. 전국에 퍼졌어요. 오. 마케팅에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그래서 회사가 커지니까 생산 시설도 대규모로 확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벤츠도 결국 이 확충에 따라서 투자자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1890년 3월에 율리우스 간스하고 프레드리 피셔를 새로운 투자자로 확보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1890년에 자동차 공장은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엔진 제조 공장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1893년에
앞바퀴를 다각도로 움직일 수 있는 콘트라 엔진을 개발하고 이걸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양산형 자동차 빅토리아를 출시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해인 1894년에는 서스펜션하고 헤드램프를 탑재한 자동차 벨로를 내놓게 되는데 네. 이 벨로가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1894년부터 1901년 사이에 약 1200대가 생산됐는데 이 판매량은 벨로를 최초의 양산, 즉 대량 생산 자동차로 간주하는 역사자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반향이었어요. 이제 DMZ는 다임러가 사망을 하면서 조금 뭔가 기울거나 네. 또 벤츠는 또 더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사실 만날 일이 아직도 없는 것 같은데. 아직은 없어요. 네. 앞으로도 없을 것일지도 몰라요. 언젠가 만나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 경쟁은 했는데 결국은 합병을 했잖아요. 그건 전쟁 때문이었어요. 1918년에 전쟁이 끝날 때 패전국의 전쟁 배상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전승국에다가 돈을 좀 물어줘야 돼요. 니네가 전쟁 일으켜가지고 네네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파괴가 됐으니 이거 재건하려면 돈을 니네가 내야 되지 않아? 네.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 나라가 돈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동차에다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합니다. 그럼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독일에서 차 안 팔리겠죠. 네. 비싸서. 그러니까 결국 다임러 자동차하고 벤츠 자동차가 어쩔 수 없이 이때 손을 잡게 돼요. 비용 절감 이런 문제네요. 그렇죠. 근데 상표는 각각 쓰는 거죠. 다임러의 메르세데스 쓰고 있는 거고 벤츠는 벤츠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926년에 하나의 회사로 그들의 창업자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네. 합병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참 역사적으로 보면 잘 된 일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각자 갈 길을 갔다면 또 다른 자동차 역사가 쓰여졌을지. 그러니까 이제 칼벤츠하고 고트리프 다임러가 개발한 차들은 네.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경쟁하면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 대표적인 레이스가 1908년도 이제 프랑스의 그랑프리 대회인데 이곳에서 다임러의 레이싱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르세데스 레이싱카가 1등과 5등을 하고 네. 벤츠도 똑같은 경기에 나와서 2위와 3위를 차지해요. 이 정도 막상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14년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이 두 회사를 결국 위기에 몰아넣은 거고 이 회사는 공존을 위해서 이제 합병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임러와 벤츠는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해왔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만난 적이 없는데 훗날 이름으로 만난 거예요. 네. 메르세데스란 이름과 벤츠란 이름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두 사람을 가만히 보면 약간의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이 상당히 셌던 거죠. 고집스러웠으니까 서로 만나지도 않았겠죠. 소문을 다 들었죠. 왜냐하면 레이스에서 경쟁을 했으니 서로 몰랐겠습니까? 알았음에도 누군가가 합쳐 그러면 내가 왜? 라고 했던 거고 역사적으로 보면 벤츠는 이제 가족 위주의 경영을 좀 추진했었고 다임러는 가족 외에 주변 사람도 좀 같이 참여를 시켜야 된다. 열린 경영 쪽을 생각했던 건데 뭐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요즘은 좀 같이 가야 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산업 전환 시대에는 뭐 같이 가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기술이 있어야 네. 같이 가든가 말든가 하죠. 근데 두 곳의 기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각자 갔다면 더 놀라운 자동차 역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벤츠와 BMW가 경쟁한다고 하지만 그때 각자 합병이 안 됐으면 그렇죠. 메르세데스와 벤츠가 경쟁하는 거죠. 다른 스타일로 더 어떤 기술이 나왔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천재였잖아요. 결국은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이 더 나은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산업 전환 시대에 그두 명의 인물이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만큼은 상당히 분명했었고 그리고 바꾼 것 같아요. 또 바꿨다고 역사는 평가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들려주는 메시지도 지금 그런 차원으로 이제 얘기를 흘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처럼 산업 그리고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동력이 급격히 전환되는 시대에는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떤 방향성을 선택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런 역사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무언가 미래를 예측할 때 어느 정도 참고가 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게 떠오르는 거죠.